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일반 피의자들과는 다르게 자택에서 이제 법원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예고가 됐는데요. 그렇죠. 이제 경호상의 문제인 거죠. 뭐 전 대통령은 예우라고 보긴 그렇고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일반 피의자들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 최순실 사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거물 피의자가 이재용 부회장 아니겠습니까? 삼성 부회장. 그다음에 네. 이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 일단 검찰로 갔다가 특검으로 갔군요. 예, 특검 사무실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특검 수사하느라 같이 법원으로 이동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포토라인은 당연히 섰고요. 네.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집으로 온 사람도 있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우병우 전 수석은 뭐 집으로 왔고 네. 나머지 세 사람도 계속 구치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잖아요. 네. 검찰로 갔다가 실질심사 받으러 간다. 실질심사 받아서 포토라인 선다. 그리고 끝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요 세 개인데 이 세 개 중에서 포토라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설 것 같습니다. 선다고 방침이 섰어요. 네. 그런데 맨 처음과 맨 뒤. 그러니까 검찰로 갔다가 법원으로 이동하는 거는 안 하기로 한 것이고 자택에서 바로 가는 것이고 네. 그다음 마지막 끝나고 어디서 대기할 것인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인가? 그건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기로는 당초 이제 그 전 대통령 측 경호실에서 이 박 전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법원에 문의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근데 법원 측은 뭐 그냥 원칙대로 그런 특혜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 절차 중에서 뭔가 일반인과 좀 다르게 해주는 이유가 생길 때는 경호상의 문제일 때는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도 용인이 되는 것이고 법원도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포토라인에 쓸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경호상의 문제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생각하기에 정치적인 이유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용인해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경호실에서 골치는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글쎄 저는 경호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네네. 경호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뒷문이 민원인 주차장 있는 문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층에 싹 올라간다는 거예요. 구조가.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 출두할 때 그 검찰청 앞에 사실 민원인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뭐 경호 잘 할 수 있겠는데 여기가 거기다 재판이 다 열려요. 법원에서 지금. 뭐 영장실질심사 한다고 재판 다 미룰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차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경호 관계자들이 고생은 좀 하겠죠.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이제 실제 심사가 끝났을 때 네. 이제 결론이 나오기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어디서 기다리냐 이것도 되게 관심거리가 되네요. 이게 이제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을 경우에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구치소, 네. 아니면 검찰청 구치감, 아니면 이제 일반 범죄자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일반 피의자들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면 건너편 서초경찰서 있잖아요. 네. 서초경찰서 유치장. 아.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예요. 아,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사람들은 서울구치소 아니면 검찰청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경찰에서 신청해서 이제 검찰에 청구한 그런 케이스는 서초경찰서 유치장 많이 가 있는데. 네. 그런데 글쎄 이번에는 일단 서초경찰서 유치장 아닌 것 같고 서울구치소도 지금 아니라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검찰청이 가장 유력시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중앙지검에 구치감이 있을 건지 아니면 뭐 검사실에 있을 건지 아니면 거기 이제 저번에 또 영상 녹화실 있잖아요. 네. 영상 녹화실에 있을 건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인 것 같던데 글쎄 언론마다 조금 보도가 약간씩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건 얘기는 결정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언론에서는 중앙지검 아마 구치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예측하는 언론도 있고 네. 또 다른 언론은 그게 아니라 저기 중앙지검에 있는 영상 녹화한 조사실에 검사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렇군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거고 아마 네. 오늘 심리가 끝나면 강부영 연장정당 판사랑 검찰 측이 아마 협의해서 결정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실이나 영상 녹화실 정도로 결정될 것 같아요. 구치감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저녁 뉴스, TV 뉴스들도 그랬지만 오늘 이제 일간지를 봐도 오늘 이제 구속전 신문이 열리게 되는 서울중앙지법 법정 321호인가요? 이곳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그래픽화해서 보여주는데 굉장히 기술이 발전했다는 느낌을 그냥 확 들게 만드는데요. 일단 이제 법관이 앉아 있고 맞은편 피의자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게 되고 또 이 피의자석 쪽에서 앞으로 볼 때
왼쪽에 검사, 오른쪽에 이제 변호사석이 배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검사, 변호사 몇 명씩 앉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변호사석도 제 기억에 되게 이게 자석들이 꽤 많아서 네. 앉을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글쎄 이게 눈치 빠르신 청취자분들은 이거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최순실 재판하잖아요. 그 화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네. 변호인 옆에 피고인 앉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네. 검사 마주보는 쪽 그러니까 법 판사를 기준으로 왼쪽 방청석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변호인이랑 피고인 같이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거 영장실질심사하는 이 도면 보시면은 변호사 검사 마주보고 왼쪽 오른쪽 앉고 피고인 가운데 앉잖아요. 네. 그죠? 이거 영장실질심사는 이렇게 앉혀요. 그러니까 옆에 못 앉는다는 거죠. 네. 그 얘기는 그만큼 판사로 하여금 피고인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게 좀 차이가 있죠. 일반 형사 재판이랑 위치가. 영장실질심사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그리고 비공개고. 예. 그리고 이제 청구에서 이제 결론이 나기까지 뭐 이제 심사 이후에 시간 얼마나 걸리느냐도 뭐 예측거리인데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 그 뭐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나 전두환 대통령 사례를 보면 보통 이제 한 5시간 넘게 걸렸었네요. 예,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도 하시고 많은 또 언론들은 그거보다 더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의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뭐 노태우 대통령 이런 상황들은 사실 상황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법의 가부 여부를 다시 한번 논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의 도주 우려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냐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로 보면 이제 가장 쟁점 중에 하나가 뇌물죄지 않습니까? 근데 네.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준 사람과 전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속이 돼 있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기는 직접적인 관여는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이 걸릴 것이 네. 그때는 5시간씩 걸렸다고 하는데 그때는 영장 실질심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하면 검찰이 제출한 이제 서류만 보는 것이거든요. 네. 서류 이렇게 보내 5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서 김광진 의원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듯이 그때는 죄 자체가 지금은 틀리죠. 사실 네. 내라는 보기 때문에 네네. 비자금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다고 보면 좀 그렇고 뭐 결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네. 상황이 많이 틀리죠. 영장 네. 실질심사 자체도 기록도 워낙 많고 200건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록이? 자, 분명히 이제 전제를 드리면은 뭐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많이 보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안 발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예. 예, 일단 법리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거고 또 구속이 된다고 그래서 뭐 꼭 이제 유죄로 확정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이제 청취자분들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근데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이게 재판과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유무죄를 뭐 판단하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네. 일단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이걸 네.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99.9999% 입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대원 측에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긴가민가한데 100% 확증을 못해요. 그럼 무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의 어떤 그 증명의 정도는 한 70~80% 정도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어느 정도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라는 거. 왜냐하면 하루 만에 하는 거니까 사실 100% 입증이 안 되죠. 그거에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랑 이제 도주 우려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증거인멸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이 구속 불구속 여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사전 처벌적인 성격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것처럼 온 국민의 관심이 있는 어떤 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여론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신경을 쓰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으로서 좀 어려운 결정이 되는 거죠. 다른 사건이라면 쉽게 결정할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사건이 사건이고 피의자가 피의자인 만큼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아침 6시 뉴스 상황에서는 자택에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뭐 현장 중계 기자의 전언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미 뭐 지지자들 한 100명 정도가 모였고 자택 앞에서 이제 밤을 샜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특히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뭐 찬반 뭐 집회 대결이랄까요?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근데 지난번 검찰에 출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촛불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막고 출두 자체를 오랫동안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들도 뭐 많이들 평론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날 상황에서는 전혀 뭐 그 에스코트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게 관여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번에 지지자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네. 일정상에나 뭐나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이제 뭐 지금 예정으로는 포토라인에 서게 되기 때문에 뭐 무슨 메시지를 던질지도 관심이지만은 어제 이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이제 박사모라든지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무슨 뭐 그런 보도 하나 있었어요. 뭐 전화를 해가지고 감사 인사를 표시했다라는 그런. 더 열심히 해달라. 더 열심히 예. 해달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도 뭐 생일 축하 편지에 대해서 답장 보냈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건데,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간 박근혜로 봤을 때 어쨌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감사 전화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재밌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일반 국민들과 평소에도 만약 그런 소통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의뢰 그러듯이 그랬구나라고 하면 될 텐데 네.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정치권 인사나 측근 청와대 수석비서관과도 그런 사사로운 전화들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안 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동에 가 있는데 거기서 일반 지지자들한테 고맙습니다라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읽히겠냐라는 거죠. 본인의 의도는 뭐 제가 본인이 아닐까 모르겠으나 외부에 읽히기는 굉장히 안 좋은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를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걸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이라든지 네. 또는 나 정말 억울해라고 하면 그걸 법리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구나. 네. 그리고 여전히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여전히 권력을 놓지 못하는구나. 라는 의도로 읽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읽혔을 경우 이게 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메시지 내용이 정말 이제 아직 진위가 실제로 보낸 것인지 안 보낸 것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근데 보도는 그렇게 하나 네, 됐으니까요. 보도된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게 진짜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뭘 열심히 해달라는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평소의 상황들을 보자면 네. 만약에 그게 허위 사실이었다라고 했다면 바로 문제 제기를 했겠죠. 언론에 대해서 혹은 뭐 대외적인 메시지로.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거의 하루 반나절이 되도록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은 있었던 것 같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좀 다를지라도 어떤 네. 메시지를 보내신 거는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좀 될 것 같고요.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혹은 최소한의 법리로 봤을 때도 저렇게까지 하시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옆에서 조언하고 있는 참모들이나 변호인단이 조금 정상적으로 좀 조언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구속될지 안 될지 모르고 아직은 최종 유죄 무죄 될지 형량이 얼마나 될지 아직 모릅니다. 네. 다만 현재까지 일단 탄핵 재판에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재판 과정을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간의 국정 실패의 원인과 모습들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고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상황 판단력이라든지 소통의 문제, 인재 등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미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국정 운영에서 그게 고스란히 이번 재판에도 그런 단점이 고스란히 투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저렇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네. 정치자분들 많은 이제 의견 보내고 계신데요. 0628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무죄 추정 원칙을 모르는가. 너무 앞서 나가지 말아달라는 또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이상공님은 고백하자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에 젖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엉망진창이네요. 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지요 하는 비판적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3200님은 관련자들이 이제 10명 이상 구속됐는데 그러면 이제 적용되는 법리 기준이 다른가요? 하는 또 의문을 보내셨습니다. 자, 뭐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긴 하지만 또 관심을 끄는 내용이긴 해요. 지금 이제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네. 지금 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는 이제 제일 이제 좀 이렇게 후배분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는데. 이제 세 사람이 있어요 중앙지법에. 근데 이번에 이제 추첨으로 해가지고 전자배당으로 해가지고 배당이 된 건데 그러니까 랜덤입니다. 쉽게 근데 말씀드리면. 이번에 담당 판사를 정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 좀 추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추첨이요. 예. 네, 전자배당에서 추첨을 한 건데. 아, 전자배당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추첨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얘기. 랜덤 형태로. 근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아니 저기 연장전이 3명이거든요. 네. 두 사람이 부장판사가 한 사람은 부장판사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저기 누구죠? 저 이재용 부회장 영장 한 번 발부됐잖아요. 네. 기각됐을 때가 이제 부장판사였습니다. 발부됐을 때가 부장이 아닌 단독판사였어요. 이번에는 부장이 아닌 단독판사인 거죠.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막내, 굉장히 젊은 판사입니다. 나이가 저보다도 한 살 어려요. 예, 그러니까 뭐 제주도 출신이신 것 같은데 글쎄 뭐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봐야죠. 왜냐하면 아직 부장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이제 큰 사건에서 뭐 어떻게 했다 이제 부장 정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에서 뭐 중형을 선고했어, 무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어. 근데 아직 부장 판사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아직 축적된 데이터는 없네요. 근데 궁금한 것이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이제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뭔가 좀 이제 연륜과 뭐 굉장히 이제 고위급 판사가 예. 하는 게 약간 뭐 그렇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전자배당이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이제 그 확립이 된 제도라고 봐야 되나요? 그건 이제 배당하는 게 아주 예전에는 배당하는 거 가지고 약간의 법조 비리도 있었다고 해요. 아주 예전에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김광진 부장판사랑 김태현 변호사 친하다. 네. 그럼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은 김광진 부장판사한테 배당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 예를 들면 아주 예전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면 비리가 원상이니까 추첨하는 거예요 배당으로. 물론 결정을 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판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영장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법원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월요일 김태현, 화요일 박진호, 수요일 김광진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돌렸다고 하는 거죠. 자, 김광진 전 의원 이게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좀 이제 야권 진영에서 보는 오늘 이 영장 실질 심사 뭐 좀 많은 생각과 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은 근데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최종적인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네. 현직 대통령조차도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파면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유불리나 뭐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저희 당이나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강부영 판사가 법리로 정확한 판단을 해라.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중심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지금 관련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당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 그대로의 법리를 가지고 논해야지 네. 정치적 어떤 특정한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 유불리나 어떤 모습이 보여주는 게 좋을까 나쁠까라고 하는 것들을 논할 수 있는 수준은 이제 국민들로부터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뭐 안희정 지사나 뭐 대략 어떤 입장들을 내놨나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의 여부나 사면의 여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사면은 뭐 나중에 대통령의 권한이겠습니다만 구속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력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상권 분립의 기본적인 원칙에 맞지 않다. 그것은 재판부가 잘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만 끊임없이 하고 계신 거죠. 네. 일단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마친 검찰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 중이라는 언론 보도들이 어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이제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남은 거는 우병우 전 수석입니다. 어떤 일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제 식구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은 조금 더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저는 예전에 우병우 전 수석을 제가 폭탄 돌리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은 부담스러우니까 특검으로 넘기고 특검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으나 거의 특검 기간 만료하기 전에 급박하게 싹싹 수사해가지고 영장 못 청구 기각된 다음에 다시 폭탄을 검찰로 넘기면서
박영수 특검이 그 폭탄에다가 엄청나게 하나 더 붙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비판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인력도 많았는데 특검 하다가 좀 앞선에 하지. 다른 거 다 끝나고 왜 마지막에 시간 다 임박해가지고 해가지고 영장이 기각되게 하래. 이런 네.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폭탄을 검찰로 넘기면서 하나 더 네. 붙였잖아요. 박영수 특검이. 한 번만 시간만 더 있었으면 무조건 영장 나와. 예? 그렇잖아요. 네. 이걸 받은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영장 안 나오면 검찰한테 박영수 특검을 원망하게 돼요. 그렇죠. 김순환 총장 입장에서는 박선배 왜 그래?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 일주일만 더 둬서 봐. 무조건 구속이야. 네. 증거 다 있어.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면 돼. 이거만 보강해 하고 넘긴 거 아니에요? 특검 검찰로. 근데 지금 이제 세월호가 인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여론을 반영해야 될 시점도 있고 이제 지금에 와서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향력이 뭐 아직도 이렇게 검찰에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뭐 지금의 상황까지를 뭐 다 말하기는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민정수석 시절 당시의 문제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상적인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엊그제 이제 그 윤대진 검사의 진술서 내용들 상황들 보자면 네. 국민들의 그 진상 규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해경 상황실의 통화 내역입니다. 네. 근데 이 전산의 내역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전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청문회 나와서도 우병우 수석은 자기가 전화는 했는데 그건 외압이 아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내역이 이제 청와대와 해경이 이제 그렇죠. 통화 내역이기 때문에 예. 좀 관심 통화 있던 거죠. 녹취록인데 저희가 예전에 세월호 국조를 할 때도 통화 녹취를 풀어서 제공하긴 했습니다만 그 자체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네. 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청취자 남궁은님은요 판사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당사자는 이제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보내셨습니다. 이슈토크 김광진 전 의원과 김태현 변호사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박준호의 사전망대 2부 이슈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월호가 인양되던 시점부터 팽목항의 류란 기자를 연결해서 이제 현장의 소식을 계속 전했는데요. 이 방송 중에 실제로 들어왔던 문자 메시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세월호 가족 심정은 알지만은 그 세금은 누구의 돈입니까? 몇 천억씩 들어가는 세금, 이 살아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나을 듯합니다. 이 문자는요, 인양 작업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이제 세월호와 관련한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SBS 8시 뉴스 사실은 코너에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도 짚어봐야 되지만은 정치권 특히 국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훈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청취자 문자 메시지 소개 보셨을 텐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잘못된 세월호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다른 참사 피해자들에 비해서 과한 보상을 받았다. 이런 그 기본 프레임을 깔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엄청나게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는 게 최근에도 그 헌재에서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우 변호사가 네. 25일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넷 방송에 말을 하면서 8억 원의 국민 세금이 이렇게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피해 지원으로 지급이 됐는데 네. 이런 식으로 막 퍼주다가는 나라 곳간이 금방 빈다. 정치인들이 뭐 제정신이 아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그렇죠. 말입니다. 예. 자, 일단 그 문제 나중에 천천히 짚어보고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이제 세월호 참사 발생한 후에 이제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금 19대 국회만 25개, 20대 국회 21개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19대 국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이 진상규명 특별법과 피해구제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크게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가결됐고 네. 임기 만료로 이제 자동 폐기된 법안이 18개가 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21건의 법안과 안건이 발의가 됐는데 네. 이 선차회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법안 하나로 이 법안 3개가
병합 처리됐고 그럼 나머지 지금 나온 18건이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그 법에 의해서 네, 이제 맞습니다. 구성이 된 거군요. 네. 결국 이제 통과된 거는 진상규명 관련된 법안하고 피해 구제와 지원에 대한 법일 텐데 이제 법 통과 수는 뭐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적은데 이 좀 지원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 가장 부족하다고 실제 피해자나 희생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피해 구제와 지원에 관한 건데 네. 처음 이 그 법안이 통과됐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의료 지원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2016년 3월에 이미 다 종료가 이제 됐는데 치료하고 뭐 이제 그 정신적 치료까지 포함돼서 그런 네, 지원. 심리 치료 기간은 5년까지여서 이제 2020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1년밖에 되지가 않아서 저희 그때 뭐 파란 바지 의인이라고 해서 김동수 씨 같은 경우도 병원비를 사비로 계속 충당하느라고 저희 8시 뉴스의 인터뷰에서 빚을 지고 산다 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미수습자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시신도 못 찾았는데 무슨 병원이냐 이러면서 그동안 뭐 심리치료나 의료치료 이런 걸 본인들이 거의 받지를 않으셨는데 네. 이미 의료 지원 기간은 1년이 벌써 끝나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심리치료 기간도 이제 2020년이라고 해도 별로 남지가 않아서 그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미 법률 개정안으로는 이분들이 다 완치될 때까지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네.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네. 여전히 그 상임위를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정안은 발의가 됐는데 통과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난해 6월에 발의가 돼서 있는데 한 1년 가까이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면은 이제 그 피해자분들 외에도 이제 구조 인력이라든지 뭐 고 김관웅 잠수사 같은 근데 의인들에 대한 뭐 지원책 같은 것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간 잠수사분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조 인력들에 대한 지원도 네. 사실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실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관홍 잠수사분들 이런 민간 잠수사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강제 해산됐죠. 지난해 9월에 세월호 특조위가 민간 잠수사분들 18분을 조사를 했는데 네. 그중에 11분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실직하거나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직업을 계속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직업을 잃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도 의료 지원이 한 1년 남짓밖에 지원되지가 않아서 네. 이 구조 인력, 희생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 인력들에 대한 부분은 정말 지원이 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께서 이제 19대 국회 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당시에 이제 세월호 관련 법안 논의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25개 법안 중에 2건 통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도 국회에 있어봤으니까 25건 정확하게 어떤 법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 대부분 연관되는 법안들은 통과될 때는 한 건으로 처리됩니다만 그러니까 비슷한 법안들이 논의 나오면은 과정에서 이제 병합되기 때문에 병합이 돼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보상이나 지원 체계에 있어서도 법안의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네. 잠수사는 어떻게 한다 뭐 한다. 그런 것들은 일반 행정 안에서 충분히 뭐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기준들을 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겠네요.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꼭 법의 문제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겠다. 이건 충분히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봤으면 좋겠고 네.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세월호 관련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뭐 이런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또 생각하기에는 향후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면 선박은 어떻게 하고 철도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도 다 연관된 법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SBS가 좀 더 챙겨서 얘기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세월호 관련 가짜 뉴스 중에 가장 이제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부분은 너무 이제 과한 보상을 받았다 이런 프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제 김평우 변호사분도 이제 8억 원이 뭐 들어갔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셔갖고 사실 또 초기에 이게 만나게 됐는데 카톡으로도 뭐 엄청나게 네. 돌아다녔던 얘기여가지고요. 네. 장훈경 기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세월호 희생자분들이 받은 배보상이 배상금 단원고 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배상금 4억 2천만 원 그리고 국민성금 실제 지급된 게 한 2억 5천만 원 그리고 여행자 보험금 1억 원인데요. 네.
국민성금하고 여행자보험은 당연히 국민 세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그건 없습니다. 세금이 아닌 거죠. 예. 예. 배상금 이제 한 4억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국민 세금과 관련이 있는데 이거를 산출한 방식을 보면 네. 이게 보통 도시 일용노임 월 193만 원을 적용을 해서 학생의 경우에 한 30여 년 정도 일할 걸 계산해서 한 3억 원 정도를 산정한 겁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평생 그 친구가 벌어들일 소득을 한 3억 원 정도로 받는데 네. 여기 변호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게 그냥 흔한 교통사고에서 어떤 사건에서도 이제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죠. 그만 일반적인 뭐 방식입니다. 요품한 네, 방식으로 네. 해가지고 도시 일용 노동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대 여명이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 직업군별로 나와 있어요. 뭐 네. 변호사는 얼마, 국회의원 몇 살, 기자 몇 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기대 여명.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 거죠. 학생이니까 지금. 예. 그런데 뭐 8억 원씩이 지급됐다. 그러니까 하나 아닌 봐서 거죠? 학생이기 때문에 네. 좀 덜 나온 거예요. 아, 만약에 오히려. 그 당시에만 한 20대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소득을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을 사람이었다. 하고 있었다면은 예,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도시 일용 네. 노동자 기준이 아니라 그럼 더 나오죠, 사실. 한마디로 뭐 별다른 기준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더 안 좋은 조건과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네. 이게 뭐 마치 엄청나게 혜택을 받은 양 표현이 되고 있는 건 잘못됐다는. 네. 하여튼 과한 보상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네. 사실관계에서도 틀린 부분이라는 점 지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피해자들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뭐가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이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보면은 계속 몇 년이 지나서 구조 인력이라든가 이런 미흡했던 피해 지원이 드러나면 계속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들을 보충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집니다. 실제 미국 그 구조 활동 펼치다가 돌아가신 경찰관의 이름을 따서 자드로가법이 네. 만들어졌는데 맨 처음에는 유가족과 직접적인 부상자들의 좀 초점을 맞춰서 이런 보상안이 중점이 됐다면은 이게 현장 구조자들에 대한 보상과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드로가법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 이후에 또 한 번 개정이 돼서 이 구조에 참여했던 공무원과 민간인 한 6만 3천 명 정도가 이렇게까지 다 포함되고 이때는 잔여물을 청소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원을 했을 때 미흡했던 그 7,800명의 부상자들에 대한 그 지원 내용도 더 보강을 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관홍 잠수사들 이런 분들이 실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직업 잃은 분들 막 나오고 생존자분들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충해주고자 하는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근데 우리가 지금 9.11 테러랑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네. 것이 잘 아시는 네. 것처럼 9.11 테러가 났을 때는 당시에 대통령이 몇 분간 어떤 행위를 했느냐라는 것 가지고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네. 그 관련한 백서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는 3년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도 그 진상규명에 대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당시에 수색하시거나 구조하시거나 하는 분들의 상황들이 실제 어땠는지조차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상의 문제나 배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앞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거죠. 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자, 장홍경 기자 오늘 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분 정권 교체, 균형 발전, 누가 확실한 카드입니까? 저 문재인 충청의 압도적 지지로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여와 야를 뛰어넘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야 어떤 가상 대결에서도 저 안희정이 압도적 정권 교체 승리의 카드입니다. 분열과 대립의 기억도 아픈 감정적 대립도 없는 이재명만이 야권 통합,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민주당 충청 지역 경선이었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뭐 안희정 충남지사의 안방인 충청 지역인데도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 이어서 또 압승을 거둔 셈이 됐습니다. 자, 이게 뭐 대세론을 확인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충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셨죠. 특히나 이제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60%를 얻었기 때문에 과연 2위 주자로서 안희정 지사가 탁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어찌 보면 참 스토리상으로는 좋은 구도였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얻지 못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거에 비해서는 충청권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꽤 선전을 했다라고 그 하는 부분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문재인 전 대표의 충청 지역 지지율은 좀 예상보다 높게 나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봤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긴 세다. 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본선은 아닌까지는 말할 수는 없는데 민주당 내에서의 문재인 대선은 확인이 된 거다.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후보는 확정됐다. 한마디 더 할까요? 네. 경선은 여기서 끝났다. 그렇게까지 보신 저는 거예요? 끝났다고 봐요. 예.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 왜냐하면 자 일단 호남에서 10만 표 차이가 났습니다. 네. 이 2위인 안희정 지사하고 문재인 전 대표하고. 근데 충청 선거에당에 13만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의원님? 예. 예. 13만 좀 더 됩니다. 그러면 물론 뭐 대전 충남뿐만 아니라 대전과 충북도 있긴 하지만 안희정 지사 입장에선 여기서 이 충청 경선에서 1위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표차를 굉장히 많이 벌려서 그래서 이 10만 표의 차를 어느 정도 줄여야 그래야 영남에서 조금 더 줄이고 뭐 영남에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충청에 와서 뒤집는 이 시나리오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표라도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의 표는 뭐랄까 결집력이 강합니다. 근데 사실은 안희정 후보의 표는 결집력이 강한 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 결집력이 약한 표가 강한 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이길 수 있겠네? 그럼 한번 열심히 해볼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충남에서 이렇게 밀려버리게 충남에서조차 밀려버려서 표차가 더 나게 되면 결집력이 약한 안희정 후보의 표로서는 에휴 그럴 줄 알았어.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더 흩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경선이 여기서 끝났다고 봐요. 그렇게까지. 네. 네. 아마 저뿐만 의원 김광진 의원님도 속마음은 그런 근데 거 아직 아니세요? 이제 수도권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수도권이 저희가 한 40% 가까이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모르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1등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결선 투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죠. 관심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호남과 충청을 합해보면 현재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가 55%예요. 그래서 이 55%이기 때문에 사실 5%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등락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상대 후보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 자신이 얻는 표 자체를 가지고도 논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연 결선 투표가 생길까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번 앞으로 남은 선거에서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도 없다 해 저는 한 표. 그렇게까지. 어제 이제 그 충청 지역 경선 결과 발표 나오고 나서 이게 안희정 지사 측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은 이제 그 오전까지도 그리고 전날까지도 안희정 캠프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계시는 의원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사실상의 압승할 거다라고 하는 예상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선거를 당연히 뭐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47대 36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40%대까지도 못 치고 올라오는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이 그 속이 상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시장의 선전도 또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긴 한데 뭐 수도권에서 뭐 반전이랄까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 충청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이재명 후보의 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5% 정도 15%인데요. 예. 대부분 10% 미만이 되지 않겠냐. 그건 뭐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안희정 지사가 차지하는 몫이 있기 때문에 40% 이상을 가져가면 당연히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대의원표에서는 좀 많이 못 얻었어요. 27표밖에 못 얻었으니까 사실 아주 적은 1.7%밖에 못 얻었는데 대의원은. 근데
ARS나 투표소 투표에서는 둘 다 15%를 딱딱 다 얻어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균등하게 국민의 기본적인 참여 안에서는 확보되는 표가 딱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면 다수의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또 한번 본인으로서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손가락 혁명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야, 우리가 후원금 모으는데 후원금 낸 사람들 보면 주소 보면 다 수도권이다. 네. 수도권 가봐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후보는 저는 결정적으로 보지만 왜 이재명 시장의 약진이 중요하냐면 그건 사실 앞으로 향후 5년이 민주당 입장은 중요한 거거든요. 2위가 누가 되느냐. 네.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든 이재명 시장이든 2위가 되는 사람은 되는 순간 2위가 확정되는 순간 차차기겠군요. 차차기에 네.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는 어떻게 보면 이념적 방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 네. 경선 과정에서 보면 누가 2위를 해서 차차기에 누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차기 정부가 시작하느냐는 민주당의 어떤 방향과도 연관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2위 싸움을 저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짚어봐야 될 부분 바로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상승세예요. 지금 호남 경선에서 굉장히 이제 앞선을 거둔 이후로 약간은 뭐 바람이랄까요?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사실상 여당의 후보처럼 이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당 단독 후보인 것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권의 문재인 후보의 후보, 반대 진영. 예, 반대 진영을 모두 대표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여론조사에서도 그냥 1대1로 그냥 그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물어볼 때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정당과 다 합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느냐라고 네.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일하게 개인 대 개인으로만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그 여론조사로 나오는 것은 조금 맹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그런 하고요. 부분을 지적하시는 예. 거군요. 근데 소위 말하는 빅텐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될까라고 하는 걸 좀 더 봐야겠죠. 자, 내일 이제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확정하게 되고 이제 유승민 후보 어제 이제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행보가 되게 관심을 끌었어요. 일단 네. 이회창 전 대표를 만났고 예.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은 곧 재판받으러 갈 분들인데 예. 무슨 뭐 단일화 상대가 되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좀 강경하게 나가시는데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보면 네. 지지도가 낮습니다. 연대 대상으로 가장 낮은 편이에요. 안철수 홍준표 지사보다는 낮으니까요. 당 지지율 낮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낮은 사람이 연대합시다라고 하게 되면 연대 객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먹히는 위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연대를 할 때 하더라도 당 지지율 본인 지지율을 어느 정도 높여야 뭐 지분 싸움이라고 보면 그렇지만 약간의 대등한 위치에서 연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냥 사실 자강론은 어떻든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의 자강론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자강론을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지금 40일 남았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후보들이 아직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네. 홍준표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지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나서 다음 주말쯤에 연대론을 불지펴지기 전까지 최소한 단 하루라도 아마 본인의 지지율 단 1%라도 올리는 작업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런데 어제 재밌는 게요. 이회창 총재 찾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정책 본인의 스승이니까. 사실은 정책 스승이니까. 네. 근데 이제 어제 이회창 총재가 얘기를 하면서 자강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대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했죠. 원칙 없는 연대론에. 계산하지 말라. 네, 계산하지 말라. 그런데요, 그게요, 이해창 총재 입장에서 어떻게 너무나 당연한 걸 거예요. 네. 연대라고 아마 지긋지긋할 겁니다. 두 번 연대에 다, 당한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연대 두 번 다 당했기 때문에 아마 네. 연대라고 하면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유승민 전 그 후보에게 연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원칙 있는 연대 뭐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정실이 현실이니까요. 근데 사실 어제 이회창 전 대표 만남보다 관심을 끌었던 것은 유승민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 예. 또 정운찬 전 총리가 예. 이렇게 만났다. 예. 뭐 이렇게 만나는 화면까지 나오던데요. 예. 근데 이제 오전에는 이제 홍석현 회장 만났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홍석현 예. 회장. 예. 뭐 연대 그 흐름들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홍석현 회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치 네. 활동 하신 분이 아니지만 정운창 총리라든지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이념적 지향성이랑 가치가 좀 비슷해요. 굉장히 동의한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가치는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빅텐트든 반문연대든 중도 보수 단일화든 간에 무언가 이쪽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지역에서의 약간의 어떤 후보 연대라든지 정계 개편이 시도된다고 하게 되면 그 시초로서의 만남은 저는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데 만남이라고 봐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네. 얼마나 이 후보가 지금 약한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건데 뭐 언론에 계시니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래도 명색이 대선 주자인데 네. 공당에 딱 공천을 받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정책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사가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이 외부에 있는 당에 있는 누구도 아니라 당 외부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네. 실제 통합될 거냐 아닐 거냐라고 하는 문제만 가지고 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진짜 힘없는 후보라고 하는 상황들이 딱 보여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각 당의 이제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빅 뉴스들이 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 토크 김광진 전 의원 또 김태현 변호사가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만약 그런 소통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의뢰 그러듯이 그랬구나라고 하면 될 텐데 네.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정치권 인사나 측근 청와대 수석비서관과도 그런 사사로운 전화들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안 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동에 가 있는데 거기서 일반 지지자들한테 고맙습니다라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읽히겠냐라는 거죠. 본인의 의도는 뭐 제가 본인이 아닐까 모르겠으나 외부에 읽히기는 굉장히 안 좋은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를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걸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이라든지 네. 또는 나 정말 억울해라고 하면 그걸 법리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구나. 네. 그리고 여전히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여전히 권력을 놓지 못하는구나. 라는 의도로 읽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읽혔을 경우 이게 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메시지 내용이 정말 이제 아직 진위가 실제로 보낸 것인지 안 보낸 것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근데 보도는 그렇게 하나 네, 됐으니까요. 보도된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게 진짜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뭘 열심히 해달라는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평소의 상황들을 보자면 네. 만약에 그게 허위 사실이었다라고 했다면 바로 문제 제기를 했겠죠. 언론에 대해서 혹은 뭐 대외적인 메시지로.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거의 하루 반나절이 되도록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은 있었던 것 같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좀 다를지라도 어떤 네. 메시지를 보내신 거는 같다라고 네. 하는 것은 좀 될 것 같고요.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혹은 최소한의 법리로 봤을 때도 저렇게까지 하시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옆에서 조언하고 있는 참모들이나 변호인단이 조금 정상적으로 좀 조언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구속될지 안 될지 모르고 아직은 최종 유죄, 무죄 될지 형량이 얼마나지 아직 모릅니다. 네. 근데 다만 현재까지 일단 탄핵 재판에 실패한 거 아니겠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재판 과정을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간의 국정 실패의 원인과 모습들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고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상황 판단력이라든지 소통의 문제, 인재 등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미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국정 운영에서 그게 고스란히 이번 재판에도 그런 단점이 고스란히 투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저렇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네. 정치자분들 많은 이제 의견 보내고 계신데요. 0628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무죄 추정 원칙을 모르는가. 너무 앞서 나가지 말아달라는 또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이상공님은 고백하자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에 젖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엉망진창이네요. 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지요 하는 비판적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3200님은 관련자들이 이제 10명 이상 구속됐는데 그러면 이제 적용되는 법리 기준이 다른가요? 하는 또 의문을 보내셨습니다. 자, 뭐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긴 하지만 또 관심을 끄는 내용이긴 해요. 지금 이제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네. 지금 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는 이제 제일 이제 좀 이렇게 후배분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는데. 이제 세 사람이 있어요 중앙지법에. 근데 이번에 이제 추첨으로 해가지고 전자배당으로 해가지고 배당이 된 건데 네. 그러니까 랜덤입니다. 쉽게 근데 말씀드리면. 이번에 담당 판사를 정하는
정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 좀 추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란 음모기 때문에 네네. 비자금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판사 입장에서는 뭐 부담이 없다고 보면 좀 그렇고 뭐 결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네. 상황이 많이 틀리죠. 영장 네. 실질심사 자체도 기록도 워낙 많고 200건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록이? 자, 분명히 이제 전제를 드리면은 뭐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많이 보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안 발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예. 이제 일단 법리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거고 또 구속이 된다고 그래서 뭐 꼭 이제 유죄로 확정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이제 청취자분들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근데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이게 재판과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유무죄를 뭐 판단하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네. 일단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이걸 네.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99.9999% 인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긴가민가한데 100% 확증을 못해요. 그럼 무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의 어떤 그 증명의 정도는 한 7, 80% 정도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어느 정도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라는 거. 왜냐하면 하루 만에 하는 거니까 사실 100% 입증이 안 되죠. 그거에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랑 이제 도주 우려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증거인멸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이 구속 불구속 여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사전 처벌적인 성격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것처럼 온 국민의 관심이 있는 어떤 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여론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신경을 쓰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으로서는 좀 어려운 결정이 되는 거죠. 다른 사건이라면 쉽게 결정할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사건이 사건이고 피의자가 피의자인 만큼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아침 6시 뉴스 상황에서는 자택에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뭐 현장 중계 기자의 전언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미 뭐 지지자들 한 100명 정도가 모였고 자택 앞에서 이제 밤을 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특히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뭐 찬반 뭐 집회 대결이랄까요?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근데 지난번 검찰에 출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막고 출두 자체를 오랫동안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들도 뭐 많이들 평론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날 상황에서는 전혀 그 에스코트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게 관여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번에 지지자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네. 일정상에나 뭐나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이제 뭐 지금 예정으로는 포토라인에 서게 되기 때문에 뭐 무슨 메시지를 던질지도 관심이지만은 어제 이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이제 박사모라든지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무슨 뭐 그런 보도 하나 있었어요. 뭐 전화를 해가지고 감사 인사를 표시했다라는 그런 더 열심히 해달라. 더 열심히 예. 해달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도 뭐 생일 축하 편지에 대해서 답장 보냈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간 박근혜로 봤을 때 어쨌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감사 전화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재밌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일반 국민들과 평소에 거기 이제 저번에 했던 영상 녹화실 있잖아요. 네. 영상 녹화실에 있을 건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인 것 같던데 글쎄 언론마다 조금 보도가 약간씩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건 얘기는 결정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언론에서는 중앙지검 아마 구치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예측하는 언론도 있고 네. 또 다른 언론은 그게 아니라 중앙지검에 있는 영상 녹화 조사실에 검사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거고 아마 오늘 심리가 끝나면 강부영 연장정당 판사랑 검찰 측이 아마 협의해서 결정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실이나 영상 녹화실 정도로 결정될 것 같아요. 구치감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저녁 뉴스, TV 뉴스들도 그랬지만 오늘 이제 일간지를 봐도 오늘 이제 구속 전 신문이 열리게 되는
서울중앙지법 법정 321호인가요? 이곳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그래픽화해서 보여주는데 굉장히 기술이 발전했다는 느낌을 굉장히 확 들게 만드는데요. 일단 이제 법관이 앉아 있고 맞은편 피의자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게 되고 또 이 피의자석 쪽에서 앞으로 볼 때 왼쪽에 검사, 오른쪽에 이제 변호사석이 배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검사, 변호사 몇 명씩 앉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변호사석도 제 기억에 되게 이게 자석들이 꽤 많아서 네. 앉을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글쎄 눈치 빠르신 청취자분들은 이거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최순실 재판하잖아요. 그 화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네. 변호인 옆에 피고인 앉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네. 검사 마주보는 쪽, 그러니까 법 판사를 기준으로 왼쪽, 방청석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변호인이랑 피고인 같이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거 영장실시심사하는 이 도면 보시면은 변호사, 검사 마주보고 왼쪽 오른쪽 앉고 피고인 가운데 앉잖아요. 네. 그죠? 이거 영장실시심사는 이렇게 앉혀요. 그러니까 옆에 못 앉는다는 거죠. 네. 그 얘기는 그만큼 판사로 하여금 피고인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게 좀 차이가 있죠. 일반 형사 재판이랑 위치가. 영장실시심사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그리고 비공개고. 예. 그리고 이제 청구에서 이제 결론이 나기까지 뭐 이제 심사 이후에 시간 얼마나 걸리느냐도 뭐 예측거리인데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 그 뭐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나 전두환 대통령 사례를 보면 보통 이제 한 5시간 넘게 걸렸었네요. 예,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도 하시고 많은 또 언론들은 그거보다 더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의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뭐 노태우 대통령 이런 상황들은 사실 상황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법의 가부 여부를 다시 한번 논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 네.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의 도주 우려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냐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로 보면 이제 가장 쟁점 중에 하나가 뇌물죄지 않습니까? 근데 네.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준 사람과 전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속이 돼 있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기는 직접적인 관여는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이 걸릴 것이 네. 그때는 5시간씩 걸렸다고 하는데 그때는 영장 실시 심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하면 검찰이 제출한 이제 서류만 보는 것이거든요. 네. 서류 이렇게 보는데 5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서 김광진 의원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듯이 그때는 죄 자체가 지금은 틀리죠. 사실 네. 내 추첨이요. 예. 네, 전자배당에서 추첨을 한 건데. 아, 전자배당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추첨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얘기, 랜덤 형태로. 근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연장전이 3명이거든요. 네. 두 사람이 부장판사가 한 사람이 부장판사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누구죠? 이재용 부회장 영장 한 번 발부됐잖아요. 네. 기각됐을 때가 이제 부장판사였습니다. 발부됐을 때가 부장이 아닌 단독판사였어요. 이번에는 부장이 아닌 단독판사인 거죠.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막내, 굉장히 젊은 판사입니다. 나이가 저보다도 한 살 어려요. 네, 그러니까 뭐 제주도 출신이신 것 같은데 글쎄 뭐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봐야죠. 왜냐하면 아직 부장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이제 큰 사건에서 뭐 어떻게 했다 이제 부장 정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에서 네. 뭐 중형을 선고했어, 무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어. 근데 아직 부장판사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아직 축적된 데이터는 없네요. 근데 궁금한 것이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이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뭔가 좀 이제 연륜과 네. 뭐 굉장히 이제 고위급 판사가 네. 하는 게 약간 뭐 그렇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전자배당이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이제 그 확립이 된 제도라고 봐야 되나요? 그건 이제 배당하는 게 아주 예전에는 네. 배당하는 거 가지고 약간의 법조 비리도 있었다고 해요. 아주 예전에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김광진 부장판사랑 김태현 변호사 친하다. 네. 그럼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은 김광진 부장판사한테 배당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 예를 들면 아주 예전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면 비리가 원상이니까 추첨하는 거예요, 배당으로. 물론 결정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네. 솔직히 말해서 판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영장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법원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월요일 김태현, 화요일 박진호, 수요일 네. 김광진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돌렸다고 하는 거죠. 자, 김광진 전 의원, 이게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좀 이제 야권 진영에서 보는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뭐 좀 많은 생각과 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은 근데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최종적인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네. 현직 대통령조차도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파면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유불리나 뭐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저희 당이나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강부영 판사가 법리로 정확한 판단을 해라.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네. 가지고 그걸 중심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지금 관련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당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 그대로의 법리를 가지고 논해야지 네. 정치적 어떤 특정한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 유불리나 어떤 모습이 보여주는 게 좋을까 나쁠까라고 하는 것들을 논할 수 있는 수준은 이제 국민들로부터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뭐 안희정 지사나 뭐 대략 어떤 입장들을 내놨나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의 여부나 사면의 여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사면은 뭐 나중에 대통령의 권한이겠습니다만 구속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력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상권 분립의 기본적인 원칙에 맞지 않다. 그것은 재판부가 잘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만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일단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일반 피의자들과는 다르게 자택에서 이제 법원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예고가 됐는데요. 그렇죠. 이제 경호상의 문제인 거죠. 뭐 전 대통령이 예우라고 보긴 그렇고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일반 피의자들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 최순실 사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거물 피의자가 이재용 부회장 아니겠습니까? 삼성 부회장. 그다음에 네. 이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 일단 검찰로 갔다가 특검으로 갔군요. 예, 특검 사무실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특검 수사하느라 같이 법원으로 이동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포토라인은 당연히 섰고요. 네.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집으로 온 사람도 있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우병우 전 수석은 뭐 집으로 왔고 네. 나머지 세 사람도 계속 구치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잖아요. 네. 검찰로 갔다가 실질심사 받으러 간다. 실질심사에서 포토라인 선다. 그리고 끝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요 세 개인데 이 세 개 중에서 포토라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설 것 같습니다. 선다고 방침을 섰어요. 네. 그런데 맨 처음과 맨 뒤. 그러니까 검찰로 갔다가 법원으로 이동하는 거는 안 하기로 한 것이고 자택에서 바로 가는 것이고 네. 그다음 마지막 끝나고 어디서 대기할 것인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인가? 그건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이제 알려지기로는 당초 이제 그 전 대통령 측 경호실에서 이 박 전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법원에 문의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근데 법원 측은 뭐 그냥 원칙대로 그런 특혜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 절차 중에서 뭔가 일반인과 좀 다르게 해주는 이유가 생길 때는 경호상의 문제일 때는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도 용인이 되는 것이고 법원도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포토라인에 쓸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경호상의 문제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생각하기에 정치적인 이유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용인해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경호실에서 골치는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글쎄 저는 경호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네네. 경호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뒷문이 민원인 주차장 있는 문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층에 싹 올라간다는 거예요. 구조가.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 출두할 때야 그 검찰청 앞에 사실 민원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뭐 경호 잘 할 수 있겠는데 여기가 거기다 재판이 다 열려요. 법원에서 지금. 뭐 영장실질심사 한다고 재판 다 미룰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들이 많이 있고 차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경호 관계자들이 고생은 좀 하겠죠.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이제 실질 심사가 끝났을 때 네. 이제 결론이 나오기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어디서 기다리냐 이것도 되게 관심거리가 되네요. 이게 이제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을 경우에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구치소, 네.
아니면 검찰청 구치감, 아니면 이제 일반 범죄자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어디 일반 피의자들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면 건너편 서초경찰서 있잖아요. 네. 서초경찰서 유치장 아.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예요. 아, 그렇게 네? 하는군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분은 사람들은 서울구치소 아니면 검찰청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경찰에서 신청해서 이제 검찰에 청구한 그런 케이스는 서초경찰서 유치장 많이 가 있는데 네. 그런데 글쎄 이번에는 일단 서초경찰서 유치장은 아닌 것 같고 서울구치소도 지금 아니라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검찰청이 가장 유력시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중앙지검에 구치감이 있을 건지 아니면 뭐 검사실에 있을 건지